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단원 민족운동의 전개, 지난번 1학기 때 기말고사에 봤던 1910년대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까지 말고 그 뒤에 부분 3.1운동 이유를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919년 3.1운동은 일본의 통치, 우리의 저항, 모든 것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제는 1920년대에 문화통치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민족 문화를 인정한다는 거지만 본질은 우리 민족에게서 친일파를 양성해서 민족의 이간 분열을 시키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통치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문관 총독 임명하고서 우리 지금 PPT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관 총독 임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1910년대에는 조선 총독으로 무관, 즉 군인 출신만 임명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이걸 문관 총독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바꿨지만 실제로는 문관 출신이 임명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 보통경찰제 실시가 있습니다. 1910년대에 헌병경찰제를 실시했었는데 이걸 보통경찰제로 하면서 훨씬 그 공포 분위기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거 제복만 바꿨을 뿐이지 그 경찰의 수나 통치의 그 강도는 훨씬 강화했습니다. 한국인의 교육 기회 또한 확대한다고 선정했으나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에만 중심이 돼서 우리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고등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신문 발행을 허가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간행되었다 했으나 검열제도에 의해서 잦은 삭제와 정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10년대에 비해서 20년대는 굉장히 겉으로는 풀어주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좀 더 강력한 지배가 이루어졌던 시기로 10년대에 조선 태형령이 있었다면 20년대에 있었던 법으로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안유지법인데 이건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거나 제국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한다는 걸로 20년대 우리 민족을 통치했던 대표적인 법령입니다. 지금 각각 10년대, 20년대, 3, 40년대를 이르는 법령들이 하나씩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침탈을 보면 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쌀 생산량을 여기 다음 페이지 한국 내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쌀 생산을 품종 개량이냐면서 굉장히 독려해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수출량은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수탈해가는 덕분에 우리 농민은 식량을 그만큼 생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민들의 식량 사정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농민들은 하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산미 증식 계획이 농촌에서라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있는 게 회사령이 있었습니다. 회사령 기억나실 거예요. 회사령에서 10년대는 허가제로 우리 민족자본이 회사를 설립하는 거를 막았는데 20년대는 이거를 풀어줬어요. 허가제를 없앴어. 회사령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교과서에도 그냥 회사령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이렇게 풀어준 이유가 뭐냐? 신고제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신고제를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일본 자본이 좀 더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한 거죠. 10년대 이미 일본 자본을 들어오게 하고 우리 민족 자본을 막았었으니까 20년대는 이미 성장한 일본 자본이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한 게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산미증식계획 외에 우리 회사량도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지도자들의 민족 운동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대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 운동이라는 게 오히려 특징이에요. 다양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화되고 각각 분화된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이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조금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게 다양한 사상에 들어오고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로 합쳐서 뭔가를 대항해야 될 때 너무나 다양한 방면의 민족운동이 일어나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실력 양성운동,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부터 처음 봅니다. 지금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운동, 사회주의 계열의 농민 노동자운동 따로따로 나올 거예요. 구별해서 알아셔야 돼요. 역사는 단순히 이야기거리로만 봐도 뭐 재미있겠지만 이야기를 보면서 그걸 이렇게 부분적으로 표로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우선 실력 양성운동, 민족주의 계열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농촌개몽운동이 들어가요. 지난번 우리 이단원 평가, 선생님이 구글 폼에서 나왔던 이단원 평가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운동의 종류를 쓰는 게 나왔어요.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농민 노동자 운동이 답이었거든요. 농민 노동자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라. 근데 이거에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어요. 우선은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물산장려운동 먼저 봅니다. 자급자족 국산품 애용. 이거 지난번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과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국채보상운동은 우리나라를 일본에 뺏기기 전에 있었던 운동이고 물산장려운동은 20년대 운동입니다.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물산장려운동 경제적 운동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는 걸로 민족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일제가 1920년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해주지 않았잖아요. 초등과 실업교육만 하면서 우리 민족을 식민지 지배하기 쉬운 민족으로 만들고자 했었는데 반해서 이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민족 지도자를 만들겠다는 운동인데 일제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합니다. 농촌개몽운동,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있었고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말은 어렵지만 농촌개몽운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게 다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양성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납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농민 노동자 운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라는 게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전 국민의 민족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농민계층, 노동자계층이 중심이 되죠. 여기서 볼 거는 농민운동 내용 보면 소상료 인하, 뭐 당연한 거고, 노동자운동, 노동조건 처우 개선인데 임금 인상 이런 거 요구하는 건데 성격은 생존권 투쟁에서 시작돼서 점차 항일 민족운동이다. 이게 지금 그렇죠. 노동자운동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띈다는 게 특징인데 이 항일 민족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항일 민족운동은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농민들이 대상으로 하는 자본가, 농민이 대상으로 하는 지주, 노동자가 대상으로 하는 자본가들이 일본인이거나 친일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투쟁의 대상이 일본인이거나 친일파였다. 그래서 이게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만 세 운동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학생운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서 학생운동의 성격은 학생운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학생들이 우리의 이때부터나 모든 운동에서 중심이 되었었거든요. 학생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60만 세 운동 1926년 나옵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일부 민족주의 세력 학생수가 연대해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했으나 사전에 발각됐다. 그래서 60만 세 운동이 과연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학생들이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만세 시위를 전개해서 60만 세 운동이 될 수 있었다. 이거 3.1운동을 다시 재현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따라서 3.1운동은 고종이 죽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면 60만 세 운동은 순종의 죽음, 순종의 인산일, 순종의 장례식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했던 건데 다른 사회주의 세력이 발각되는 바람에 60만 세 운동 또한 이 학생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죠.
이거 내용은 뭐 특별하지 않아요. 광주발 통학열차 안에서 한일 학생의 충돌이 있었고 한국 학생들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당하게 되니까 이거에 항거하면서 발생했다. 이거 11월 3일에 시작돼서 오늘날 학생의 날도 11월 3일이죠. 이게 그냥 묻힐 뻔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민족협동전선에 의한 단체였던 신간회가 전국에 지회가 있고 전국적인 단체였거든요. 이 신간회가 도와줘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이건 결국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민족운동이다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면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중요하게 되죠. 보세요. 60만 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나왔어요. 따로 나오더라도 신간회라는 중요한 단체가 나와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되게끔 이끌어준 단체가 신간회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제 신간회가 나오는데요. 이 신간회를 한번 봅시다. 신간회는 민족주의 진영이 분화되면서 민족주의적인 좀 혼란이 있고 뭐 이러저러 하면서 발생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 진영이 연대한다. 그래서 요 조직 요거를 보겠는데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더하기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자치론자들이 나왔거든요. 이 시대에. 20년대 친일파 양성이 일본의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 독립을 해야 되나? 그냥 민족의 실력만 키우고 당장 독립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약간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이 사람들 빼고 당장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만든 게 신간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분란됐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하나로 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서 했던 건 이들은 전국적으로 지회를 만들었어. 봐봐. 지회. 한마디로 전국단체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있었던 일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거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여 전국화시켰다. 신간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60만 세 운동, 신간회, 광주학생 항일운동. 순서가 어떻게 돼? 60만 세, 신간회, 광주학생이에요. 우리 지난번 2단원 그 단원평가에서 나왔을 때 틀린 말이 뭐가 있었냐면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연관되는 거 바른 것 하라고 했는데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덕분에 신간회가 창립되었다고 나와. 이건 말도 안 되죠. 신간회가 먼저니까. 그래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가장 규모가 크다라는 게 답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용 봅니다. 이제 무장투쟁 활동에 들어갑니다. 1920년대 되면서 독립군 부대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독립군 부대는 이전에 의병 활동부터 올라가요. 우리나라를 뺏기기 전에 의병 활동했던 의병 부대들은 우리 국내에서 일본의 억압과 그런 남한테 토벌이라든가 이런 잔인한 토벌 작전에 의해서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을 못하고 만주나 간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1910년대 만주와 간도에서 독립군 근거지를 만들고 독립군 부대를 발전시키게 되죠. 부대를 조직하게 되죠. 이렇게 독립군 부대가 만주나 연해주에 있으면서 한인 거주 지역도 있게 되고 이들이 이 국경선을 살짝살짝 넘으면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었던 일본군과 경찰서를 잦은 공격에 하게 되는 거야. 경찰서를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여기 지역 다 아니까 치고 빠져. 그러면서 일본군은 이게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러자 일본군이 안 되겠다고 아주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일본군이 공격했어요. 맨 처음에. 물론 우리는 공격을 하고 우린 빠졌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 만주와 연해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1920년에. 처음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하는 봉오동 전투에 승리 했고 우리가 대승하자 이 일본군은 화가 나서 우리의 독립군 부대를 또 추격해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때 바로 지금 1920년 6월에 있었고 20년 12월에 우리의 청산리 전투 그 김좌진 장군이 이 독립군 부대를 이끌고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두는 청산리 대첩의 승리가 바로 이때 나오게 되는 거죠. 청산리 대첩. 우리 독립전쟁 역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일본이 화가 났어. 안 되겠다. 만주 연해주 지역의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애야지.
그래서 더 이상 독립군이 하지 못하게 하지 하는 생각에 일본군은 독립군 근거지 소탕을 하겠다고 해서 독립군이 훈련으로 간도 지역을 살짝 비운 틈을 타서 간도로 들어와서 수천 명의 동포를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정말 잔인한 간도 참변을 일으켜요. 정식적인 전투나 이런 게 아니라 학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독립군 부대들은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간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돼서 러시아 자유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시 힘을 키워서 일본군과 싸우려고 러시아로 넘어가요. 러시아 자유시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유시로 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자유시에서 러시아 적군이 자유시에서 러시아의 군대가 우리 독립군을 무장 해제시킨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간도에서 단변당하고 자유시에서도 무장 해제됐어요. 이후 정말 풍지박산된 우리의 독립군은 다시 만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요. 1920년대 중반 만주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를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군사 조직과 행정 제도를 갖추고 만주 동포사회를 통치했다. 한마디로 마치 나라처럼 자치정부처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3부를 후반에 국민부라는 형태로 통합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무장투쟁 활동을 하고요. 여기서 의거 활동 하나 더 합니다. 의거 활동은 뭐냐면 이런 독립군 부대나 뭐 민족신뢰 왕성운동 등으로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 조직을 결성해서 일제 식민지 통치 기관을 폭파하고 일본인 요인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첫 번째 의열단 나옵니다. 조직 김원봉이 조직했는데 여러분 신흥무관학교 알 거예요. 옛날에 신민회 때 나왔던 간도 지역에 있었던 오늘날 육사 같은 거거든요.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던 김원봉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김익상, 나상옥, 나석주 등이 활약하여 폭탄을 던졌던 이런 의거활동 단체 의열단입니다. 이 의열단에는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신채호라고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던 신채호가 써줄까요? 나중에 또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 역사학자를 안다면 신채호 정도 한 명 정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신채호가 바로 의열단의 선언문을 작성하면서 이런 무장투쟁 활동, 이런 유해남살이나 이런 폭탄투쟁이 중요하다는 걸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민족주의 사학자가 되죠. 이게 20년대예요. 사실 20년대 의거활동 의열단 하나밖에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오고 30년대로 넘어서 한인의 애국단이 나오는데 의거활동 이 단체 두 개가 비교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다 썼습니다. 한인의 애국단은 31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의열단이 20년이라면. 한인의 애국단의 조직은 김구예요. 우리 김구는 임시정부와 연결된 인물이죠. 임시정부와 연결해서 이해하세요. 이봉창, 윤봉길이 있습니다. 이봉창 일본 국왕입니다.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 투척해서 실패했던 안타까운 사람이었고 윤봉길 이거 성공하죠? 이거에서 윤봉길 의사가 중요한데 사실 이 의거 활동은 폭탄 던진 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중요해요. 윤봉길 아저씨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사가 이분은 의의로 우리나라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 라는 점 때문에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이 중요하게 되죠.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 이제 이 40년대로 넘어갑니다. 20년대는 3.1운동이 계기예요. 10년대 무단통치에서 3.1운동을 계기로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지금 모든 게 많이 바뀌었었고 지금 나오는 건 40년대야. 30년대 중반 이후가 됩니다. 이때는 일제가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우리나라 식민지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 침략, 미국 진주만 하와이 침략까지 단행하는 시기예요. 바로 이 시대는 일본이 전체적인 굉장한 전쟁으로 배경에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은 누구랑 한 거냐면 미국이랑 한 거예요. 침략 전쟁이 확대돼서 일본도 대단히 힘들어요. 일본은 자기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쓰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전쟁에 동원하고 싶은 거야. 목적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한국인의 민족의식 말살하여 한국인을 침략전쟁에 동원한다. 이거예요. 한국인을 침략전쟁에 동원하는 거. 이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한국인을 침략전쟁에 쉽게 동원한다. 내용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다 뭐냐면 민족의식 말살이에요.
안내 일본인 선 조선선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은 하나 아니야? 한국시민 조선아 너네도 황제 그 일본 천황의 착한 신민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너네도 조선인이지만 일본과 같아 일본식인 창씨개명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민족을 말살하면서 우리를 전쟁에 내모는 거죠. 병참 기주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침략과 마찬가지인데 물자 보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노그릇이니 뭐니 갖다가 총알 만들고 사람들 끌어다가 군인 만들고 다 병참 기주야도 다 같은 내용의 사항입니다. 보세요. 인력 물자 수탈. 봐봐. 1910년대 그 태영령, 1920년대 치안유지법, 1930년대 후반, 40년대까지 나오는 법률 국가총동원법 이거예요. 그래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한다. 국가총동원법, 쥐원병제, 징병제, 학도쥐원병제, 일본군 위안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물자 수탈, 식량과 생활 밑에 보면 강제징용 너무나 마음 아픈 역사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이거 금속류 공출식 기념사진. 이거 마을에서 노꾸러 다 모아놓고 이거 뺏어가겠다고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인력 물자 수탈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됐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민족의 이제 전투와 이런 투쟁입니다.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 나옵니다. 우선 조선의용대 이거는 지금 김원봉이 창설했다고 나와요. 이거는 그 왜 아까도 나왔었죠? 그 의열단하고 이 김원봉이 창설을 했는데 중국 국민당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전투했다. 이 전에도 물론 단체가 나와요. 만주에서 무장 독립투쟁했던 단체가 나오는데 우리 그건 안 할 거예요. 이때부터 나올 게 뭐냐면 뭐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의 이런 무장투쟁 활동도 나오는데 다른 나라와 연합해 나가면서 우리가 독립투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조선의용대 중국 국민당과 연합해 일본과 전투했고 조선의용군 같은 경우는 조선의용대 일부가 사회주의 계열과 함께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이런 정부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여기에 소속된 독립동맹에 소속된 군대 조직이 조선의용군 조직에서 조선공산당과 연합하여 항일전쟁 전개하는 거.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현재는 임시정부와 관련된 거지.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정착한 후에 임시정부 산하 군대를 만든 게 한국광복군. 여기에는 조선의용대 세력까지 일부 흡수하죠. 조선의용대 세력 중에서 사회주의 계열은 조선의용군 쪽으로 갔고 나머지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으로 들어와요. 한마디로 한국광복군은 이 두 부대를 하면서 훨씬 대표성을 띈다고 합니다. 한국광복군 창설하고 이들은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고 국내 진공작전까지 김구가 계획하죠. 물론 실현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지만 한국광복군의 활동 중요한 활동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이제 건국을 위한 준비 나옵니다. 건국강령. 지금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부 단체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장 대표적인 거.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정부였던 조선 독립동맹.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사회주의 계열이겠어. 이게 또 분화가 돼서 조선 건국동맹. 국내에 있었던 건 조선 건국동맹이에요. 이 세 개가 다 이제 40년이 넘어서고 일본의 패망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일본은 이 시대 되면서 뭐 43년, 43년 이때 되면서 일본은 어차피 망할 거야. 그래서 망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기 시작해요. 각각. 이게 바로 건국강령입니다. 이 건국강령을 이 세 정부가 다 만들었어. 건국강령. 건국을 위한 준비 세 단체의 공통점 건국강령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 먼저 첫 번째 들어가요. 그리고 이들은 어느 단체도 예전처럼 군국주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왕이 있었던 그런 군주국가로 다시 회귀하길 원하는 정부는 없었어. 이들 다 우리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이 우리나라를 위한 건국강령을 만들고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단원 평가에서 건국을 준비했던 이 세 정부의 공통점, 건국강령을 만들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했다라는 게 거기서 답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광복을 준비하고 45년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보세요.
이 시대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민족 말살을 위해서 우리 민족한테 너네는 일본인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일본의 동아정책인데, 이 교과서에 너무 많지만 이걸 우리가 정리해봤어요. 일본의 동아정책에서 보면은 황리나 교육, 그러면 일본 황제의, 아니 일본 천황의 나라, 천황의 백성, 뭐 이런 식으로 동아정책, 우리 민족을 일본인처럼 만들겠다는 거고. 한글 연구, 조선어 연구에 조선학회 연구회가 있었지.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서 조선어 연구회 조선학회가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조선어 연구회가 먼저 돼서 이제 뭐 한글날 제정하고 했다가 조선어 학회에서는 이제 이거를 계승한 단체지만 표준어,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편전 시도했지만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해체되는 거.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자 했던 거는 민족주의 사학자가 사실은 유명하고 중요한 사학자들이 많아요. 박은식, 신채호 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최소한 신채호 정도는 기억을 하자는 의미로 이거를 내가 여기다 실었어요. 신채호,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이며 의열단 활동에 선언문을 썼던 사람, 신채호.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학자라는 걸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2단원을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